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늘 묵묵형과 새로운 세상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랫폼을 좀 바꿔가지고 팟캐스트 그동안 마프 FM에서 진행을 하다가 오늘 위키트리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저희 옮겨서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어떠십니까? 예. 이 새로운 플랫폼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예. 새로운 세상은 항상 네. 새로운 플랫폼에서 해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네. 저희가 뉴미디어 시대의 첨단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은 라디오 방송, 녹화 방송 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라이브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하니까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기업에서 컨퍼런스 콜 할 때 네. 많이 쓰는 거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드디어 이제 저희도 이제 미디어 환경이 조금 더 이제 첨단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8번째 시간인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도 바꾸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오디오 방송으로 진행했었던 내용 중에서 주요한 내용 한 3가지 정도 잡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저 우스갯소리로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는데요. 네. 지난주 중에 이제 신임 인도 대사 인도 대사. 예, 이제 환영 만찬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 이름이 프라카시라고 하는데, 예. 프라카시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골의 A lamp in the east라는 동방의 등불이라는 우리 조선을 놓고 이야기한 짧은 시, 타골의 시를 조금 바꿔서 우리 이 동방의 황금 시기에 2개의 등불이 있었는데 하나는 인도고 하나는 조선이었다. 이 두 등불이 이제 다시 불빛이 이제 이렇게 다시 들어왔으니 아시아와 세계를 밝히리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그 대사가 이 타골의 시를 그렇게 이용한다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또 뭐 젊은이들을 위한 라이브러리라는 인터넷 방송이 있어서 거기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사실 백수는 아니신데.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나라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고 네. 일하고 싶은 사람은 500만 명이 더 있는데 그렇죠. 그 500만 명을 위한 일자리가 없으니까 늘 그 기분으로 열심히 해야죠. 네.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를 구하는 백수의 심정으로 창조적 일자리를 많이 만드셔야 되겠다. 또 우리 모두가 또 다 그런 상태니까 네. 불안정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노력도 또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같은 게 대표적인 예지요. 그렇죠. 그것을 정규직으으로 바꾸는 노력도 아주 급하고 또 500만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도 아주 시급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경제해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 방송 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따도 또 얘기하겠지만 사실 그 대표님의 그 솔루션에 의하면 비정규직 자체가 없는 그러한 노동 환경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처럼 근로자가 원해서 유연한 노동 시간을 원해서 정규직이지만 단축 근무를 하는 그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비정규직은 거의 다 없앨 수 있고 현재 2,400만 가까운 사람이 이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는데 이것을 2천만 명 가까이 이 정규직을 만들고 일부 자영업자와 아주 자율적인 이런 근무자 합하면 한 2,900만까지도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 문제, 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솔루션이 있는데 이 문제 바로 현재는 이제 일자리를 늘리려면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서 과로를 우선 없애는 그런 운동부터 해야 되는데 은근히 과로를 부추기는 사회고 그래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실업자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하나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거대한 음모가 있다. 그렇죠. 이것을 예. 선진국 형태대로만 하면 4,500만 일자리가 금세 늘어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의 상당 부분은 자동으로 정규화가 되면서 네. 이제 뭔가 가치를 더 창출해야 되니까 네. 지식경제로 들어가고 지식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직장에서의 평생 학습이라든가 네. 교육을 막는 부패와 싸우는 반부패 운동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되겠죠. 예. 그렇지 않아도 요새 FTA 때문에 아주 나라가 시끄러운데 네. 마치 FTA를 안 하면은 일자리에 대한 솔루션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글쎄 FTA는 원래 좋은 뜻으로 시작은 한 건데 네. 지난 4년 사이에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 그래서 재벌은 막 2배씩 커지고 또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4, 5년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거든요. 네. 이런 상황의 대변화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예.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이런 새로운 것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잘못된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 같은 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인정받지 못한다라든가 양극화를 오히려 가속화시킬 거는 놔놓고 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빠져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이 부패 문제를 바로잡는 거, 예. 그리고 정부의 낭비라든가 부정을 바로잡는 거, 네. 이 두 가지만 바로잡아도 연간 50조 원에서 100조 원은 절약할 수 있거든요. 네. 이 50조 내지 100조 원이라면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중소기업인들이 고민하는 거, 젊은 가정에서 고민하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는 자원이 지금 부정이나 부패에 연루돼서 낭비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박기태 국회의장도 사실 사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권의 어떤 거대한 부패의 고리가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있고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 제대로 아직도 다 진상규명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치 경제 성장을 하지 않는 게 FTA 안에서 성장 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패 분들이 때문이죠. 있는데 네. 그게 본질이 아니고 부패가 본질이죠. 부패죠. 예. 지난번에 우리 행정부의 수반인 사람이 나라가 다 써온 것 같다라고 그러고 또 경제단체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또 S재벌의 회장이 네. 다 자기네 재벌이 썩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건 온 세상이 다 하는 거고 세계경제포럼이라고 불리는 다보스 포럼 거기에서 한국의 이 부패 상황이 4년 연속 악화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거 박기태 의장 했던 분 예. 주변에서 무슨 디도스 사건이니 돈봉투 사건이니 이런 건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네. 아주 이 사회에 만연해 있고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이 부패가 권력과 금력과 언론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결합되어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이제 탄핵시키고 바로잡는 네. 국민적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 대개 모였다간 또 다시 다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죠. 돌아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바로 잡히면 대한민국이 한꺼번에 예.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네. 결국 이 신뢰 자본 없이 사회적 자본 없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될 수가 없고요. 네. 교육에 대한 투자 그래서 인적 자본 없이 물적 자본만 가지고 선진국 되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물적 자본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적 자본주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주의 네.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지도층의 그 부정과 부패가 좀 일소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젊은이들이 과감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 썩지 않은 플랫폼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썩은 플랫폼으로 우리를 구해달라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달라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대척점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낡은 플랫폼 무능하고 실패한 플랫폼이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제한된 역할을 하게 해줘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빨리 지금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그러한 국민적 열망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 정당에서는 사실 그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좀 너무 낡은 부대이기 때문에
세수를 나오면은 그 부대가 터지는 뭐 그러한 예화처럼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나 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무소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툴을 만들어가지고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현상, 뭐 이런. 전 늘 우리나라가 망할 듯 하면서도 항상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정학적으로나 또 산업 발전의 이런 전개 과정으로 봤을 때 네. 대한민국처럼 좋은 여건을 가진 나라가 없는데 대개 지도자들 때문에 거꾸로 가거나 후퇴하거나 부패하거나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그러는데 때마침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망받고 존경받는 그룹이 나타나니까 역시 우리나라는 참 복이 많은 나라다. 네. 이 부패화에만 몰아낸다면 그리고 기득권층의 무능과 연고주의만 몰아낸다면 예. 정말 새로운 희망이 올 수 있고 네. 새로운 리더들이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연고주의. 한국 사회에서 또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잘 극복 안 되는 부분이 연고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부패 고리와 연고주의의 깊이는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습니다. 네. 그 안철수 원장에 대한 그 리더십의 유형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일종의 학연혈연 지연이나 뭐 그런 그 일종의 연결고리 없이 성장한 리더십의 유형으로 하나 볼 수 있는 거죠. 네, 안철수는 뭐 애초부터가 네. 연고주의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고요. 의사이면서도 의사의 벽을 넘어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다라든가 네. 본인이 아주 이 대성한 기업인이고 경제인이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사장이고 대표이사고 회장이었으면서도 네. 중소기업의 어떤 문제와 기회 네. 그리고 젊은이들의 벤처를 성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에 아주 진력하는 등 이 기존에 성공했던 분들 네. 또 기존의 어떤 그 특권층들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그 사회적 책임의식이 아주 강하고 네. 시대 정신을 바로 읽고 있는 사람이죠. 그 인연이 좀 깊으시죠?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일도 하시고 그랬다는 저하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 12살 차이가 나니까 네. 저하고 가까워지리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네.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던 그 해서부터 기업인 대표로 자주 불려다녔어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나 합작 기업이나 유한양행의 대표로서 또 그분은 벤처인이나 신지식인이라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런 신지식인 클럽이 신지식인은 있죠. 한 네. 5년 후고 예. 벤처인의 그러네. 대표로서 많이 불려다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만났는데 곤혹스러웠던 건 제 처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안철수 만나러 간다면 사인 받아오라고 그러고 또 애들까지 뭐 책에 사인 받아오라고 그래서 네. 그 사인 받으러 가면 안 사장이 그 당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왜 이렇게 선배님이 더 유명하신데 그러느냐고 저 이렇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제 보스가 집사람이니까 네. 제 집사람 말을 제가 들어야 된다고 사인하라고 네. 그 사인 받아가고 이제 그랬는데 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분야가 비슷하고 일자리 늘리기 위한 거, 벤처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 네. 젊은이들이 벤처에 대한 의욕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 중소기업이 명품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한 거, 대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거, 네. 뭐 고용률 높이는 거, 또 뭐 심지어 의료정의, 네. 뭐 이런 데까지 사회정의와 의료정의, 경제정의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네. 자주 만났고요. 네. 틈틈이 만났죠. 그러고 이제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어젠다 카운슬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 또 같은 멤버예요. 네. 그래서 또 같이 거기서도 많이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 것인가 네. 그런 논의도 하고 뭐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사장으로 한때 있었던 유한대학교에 감사로 4년간 와주셔서 봉사를 해주셨죠. 네.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저희 트위터로 지금 받고 있는데요. 샵 문국현 이렇게 해주시고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질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안철수 원장님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올해 대선 출마는 안 하시나요? 현재 거론되는 대선 후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안철수 원장처럼 네. 그야말로 젊은이들로부터도 사랑받고 존경받지만 네. 중년이나 어르신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받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거든요. 중장년층의 지지도 받고. 그럼요. 청년층의 지지도 받는. 그리고 어르신들 70대, 60대, 70대 분들도 사위 같다라고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해요. 네. 믿음직한 사위 같다고. 물론 50세 다 된 사람보다 매일 사회 노릇만 하라 그래서 안 됐지만 이제 네. 그런 정도로 신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네. 행복한 일이고 또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안철수 원장 같은 좀 새로운 그러한 리더십들을 격려해 주시고. 국민들이 키워야죠. 국민들이 옛날에 존 F 케네디 키우듯이 또 빌 클린턴 키우거나 오바마 키우듯이 국민들이 키워야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또 스스로 크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국민들의 기대와 또 어떤 관심, 지지를 먹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 시대에 국제적 정세에 맞는 사람을 골라야지 네. 자꾸 옛날 구시대적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오랜 이런 경륜이 있는 사람만 고르다 보면 우리 사회가 부패한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부패한 사람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패로부터 자유스럽고 과거로부터 자유스럽고 그리고 학연혈연 지연 무슨 종교연 이런 데로부터 자유스러운 그런 젊은이들이 더 많이 등장해야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랄까요?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좀 가까이서 보실 때 말을 상당히 아끼는 분으로 좀 비춰지고 신중한 분으로 이렇게 비춰지는데 어떠십니까? 옆에서 보셨을 때. 겸손해요. 겸손하다. 아주 겸손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적고 자기 자랑 안 하고 남의 얘기 듣고 그러니까 우선 항상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환영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많이 틀어주니까 그리고 아주 겸손하니까 그러고 박식하니까 이렇게 레퍼런스라고 그럴까요? 뭘 물어봤을 때 많은 의견을 줘요 또요. 그런 거가 좋고 그다음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상가하지만 한번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 이 지도층들이 제일 이 결핍되고 있는 그거가 이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과장하고 떠벌리고 이러는 게 많잖아요. 거짓말도 일삼는 지도층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물론 이제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자칫하면 좋아할 수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신중한 사람들을 한번 높이 사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 이 국내외 정세가 아주 신중한 결정들을 필요로 하는 때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국민도 잘못된 결정 내렸지만 또 뽑힌 지도자들이 정말 시대를 거꾸로 가갖고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환경도 후퇴하고 사회적 성과도 후퇴하고 4년 동안 우리는 국민소득 1조 달러, 1인당 2만 달러에 머물러 있잖아요. 이것은 신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제 한 2007 대선부터 대선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기대가 그전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 그래서 민주화가 화두였다 한다면 2007년이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돼서 민주화에서 앞에 경제자가 더 붙는 경제 민주화,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
사실은 그 대표님께서 2007년에 대선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다 결단하시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정치나 정치, 경제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보면 경제 쪽에 좀 더 방점을 찍고 나오신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나온 거고 예. 이 재벌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니 네. 중소기업 위주로 가야 된다. 네. 그리고 토건 중심으로 가면 그야말로 이 전 세계적인 이 부동산 붕괴와 금융 붕괴와 재정 붕괴를 우리나라도 또 맞을 수 있으니 네. 토건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네. 대운하 같은 거 하면 정말 안 되고 중소기업 명품화해라. 우리 자원을 투여해야 된다. 네. 또 정부의 부패를 막고 네. 지도층들의 거짓말을 막고 네. 예, 우리 사회를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네. 사회적 자본을 늘려나가는 선진화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네. 그런데도 뭐 거짓말이나 뭐 빤한 거짓말인 747 뭐 1년 안에 주가를 3,000으로 올린다든가 5,000으로 올린다라 임기내 5,000으로 간다든가 네. 뭐 747 대운하 같은 완전한 예.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그 공약들이 횡행했었고 네. 그것이 채택되는 거가 우리 사회 경제가 4, 5년 후퇴하는 네. 하나의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경제인이셨다가 지금도 경제인이죠. 맞습니다. 지금 네. 경제인이시죠. 네. 그러니까 경제인이신데 근데 이제 이게 딱 정치로 딱 나가시면 완전히 좀 그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예. 국민들은 잘 모르게 예. 누리벽을 곳곳에 쳐놔가지고 네. 정치 체제의 독점화를 허용을 했어요. 재벌 독점을 허용하듯이 네. 이 정치 제도의 독점화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언론에 무슨 여당반 야당반만 있지 제3당반이나 신인을 위한 팀들이 없듯이 네. 선관위가 양대당에 대해서는 많은 네. 이 국고를 무상으로 이렇게 대준다라든가 네. 많은 이 양대당 중심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부터 결국 이런 새로운 세력이라든가 네. 국민을 무시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여지가 생긴 거고 네. 국민을 무시해도 되니까 머슴들이 결국은 이 서로 적대적으로 보이지만 네.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계속 벌이는 거죠. 네. 물론 지금 국민들의 55%가 기존 체제를 거부하지만 네.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네. 신당을 만든다라든가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하는 걸 막는 예. 그런 유리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께서 이걸 못 보니까 네. 왜 저렇게 안철수가 절절매는가라든가 네. 문국현이 어떻게 애써 국회까지 들어갔다 네. 밀려 나오는가라든가 그렇죠. 이런 의문들이 드시는데 이걸 깊이 보시면 이런 음험한 구석들을 우리는 못 보게 유리벽으로 가둬놓고 자기네들끼리 거기서 있구나. 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리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네.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거고 네. 그리고 일부는 이런 선거제도나 투표에 참여해서 네. 적극적으로 이것을 타게 해나가야 됩니다. 네. 저 사람들이 썩었으니까 썩은 사람끼리 그냥 갖고 있자라고 하기에는 그 안에 좋은 사람도 있고 네. 우리나라 연간 예산 350조를 다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면 그 2,000조가 되는 돈인데 그렇죠. 이거를 바로잡을 사람을 한쪽으로는 적극적으로 집어넣으면서 네.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죠. 네. 예,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가지 질문 또 잠깐 말씀드리면 그 대선 경쟁 구도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이라고 하는데 안철수 원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이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왔습니다. 글쎄요, 문재인 이사장 한때
많은 것을 같이 고민했던 위치에 있는 분이고 아주 좋은 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원장과 호흡을 맞추시면 세상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가치관을 가진 분이에요. 네. 그러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분도 국회에서 몇 번 봤는데 4대강 반대라든가 뭐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중소기업의 중요성, 교육의 중요성 이런 거를 비교적 공감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를 어떻게 청산하느냐, 또 아버지와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21세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불이익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여성이신 건 아주 장점이겠지만 그런 면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극복하고 독재를 극복하고 독재의 유산이 나쁜 유산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건 참 국민이 관심거리겠죠. 네. 네. 어저께 심수봉 씨가 심수봉. 예, 네. TV에 나왔습니다. 그 방송에 나와서 옛날 얘기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궁정동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좀 이렇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떤 그러한 한 맺힌 모습들 이런 것들 좀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과거사가 완전히 이렇게 청산되지 않은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아직까지 그런 상처들을 좀 기억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그래서 듭니다. 이제 부패한 구조를 억지로 바로잡는다라든가 얼룩진 과거를 억지로 그것을 미화시키는 것보다는 사실은 탁 버렸을 때 새로운 세상이 보이고 새로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이 과거를 잘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예. 피터 드러카라는 부분은 이것을 시스테매틱하게 제도적으로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사회만이 발전한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이나 뭐 기업이나 네. 정당이나 예. 시스테매틱하게 과거를 버려야지 네. 과거를 미화하고 과거 위에라 자꾸 뭘 올리려고 그러면 그건 썩은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반이 필요한 21세기에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화, 어떤 정치적 민주화는 많이 달성이 됐는데 경제 민주화 쪽 측면은 아직도 우리나라가 좀 요원하지 않느냐. 특별히 이 MB 정부 들어서는 경제 민주화가 많이 좀 후퇴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헌법에 아예 명시가 잘 돼 있는 예. 경제 민주화를 네. 마치 무슨 사회주의처럼 몰아갖고 네. 색깔론으로 몰아간 아주 역사의 죄인들이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돼. 반헌법적인 사람들이죠. 쿠데타 세력보다도 못했거든요. 네. 쿠데타 세력의 일부가 합의했던 게 이 89년 체제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헌법 119조 2항인데 네. 거기 경제민주화의 여러 가지 이유와 그 가치와 네. 그 역할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헌법적 활동들을 일삼았던 사람들이 최근 몇 년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쉽지만 대선 때 진정한 어떤 창조적인 대한 경제 이런 것들을 주창을 하셨는데 부패 경제, 썩은 경제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경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바람에 대기업은 성장하고 서민들은 죽고 그렇죠. 뭐 그런 경제 민주화를 원하는 사람은 근로자만도 2천만이 될 테고 네. 국민까지 합하면 뭐 4,500만 4,700만 될 텐데 네. 그 사람들은 전부 흩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정말 어려워요. 네. 그런데 경제민주화를 반대하고 재벌을 세계 최대 재벌로 만들어서 마치 나치가 국가지상주의처럼 했듯이 상징적인 기업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상징적인 스포츠맨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러는
국가 제일주의. 이건 나치나 공산사회에 많이 횡행했던 게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미 세계 최대 기업의 하나로 자란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만드느냐, 투명한 기업으로 만드느냐, 사람을 중시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거냐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있는 부패라든가 비자금 조성이라든가 정경유착을 서로가 감싸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불행한 경제 사회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하나, 아까 조금 전에 질문이 올라온 건데요. 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지녀야 될 소양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 대기업만 바라보시지 마십시오. 이 대기업은 정말 고쳐야 될 때가 많은 데고, 자칫하면은 부정과 부패가 결탁하는데 협조할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선배들이 그런 거나 조상들이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젊은이들이 그런 데 가서 앞잡이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의 300만 기업들, 특히 가능성이 아주 많은 30만 기업을 살리고 죽이고는 젊은이들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제가 한 40년 가까이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한 킴버리에 들어갔듯이, 삼성이나 유한양행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유한 킴버리에 들어갔듯이 우리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은 독일의 명품 히든 챔피언처럼 세계적인 명품 기업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조금 더 용기 있는 도전 이런 걸 하는 저희 좀 젊은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런 그 도전을 잘 못하는 이유가 이 대기업 독점 구도가 너무 심해지고 중소기업이나 뭐 이런 자영업자 생태계까지 다 잠식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경제 환경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최소한 그런 측면에서라도 중소기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 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중점으로 삼는 사람들, 네. 일자리와 교육을 중시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데 지도자를 뽑는 순간에 젊은이들이 다 그 자리에 없으면 그건 젊은이들 책임도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재벌 경험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그것도 과거 경험밖에 없는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면 네. 결과가 뻔한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말 이 재벌이 조금 과도하게 지금 한국 경제에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환율, 네, 조금 들어주셔야 예, 될 것 같아요. 특히 환율 때문에 예. 중소기업들이나 가게에서는 과거보다 한 30%에서 50%의 지출이 늘어나 버렸고, 네. 그 지출이 수출을 하고 있는 대기업 수출업체로 이전이 됐죠.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GDP는 1조 달러로 4년간 있었던 거에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네. 중소기업 주머니와 가게 주머니의 돈들이 네. 대기업으로 환율 때문에 넘어갔던 것이죠. 네. 이것은 완전 불로소득 중에 대표적인 거고, 네. 이걸 바로잡을 능력이 없으면 그건 더 이상 정부가 아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은 이 대기업 중심 구도에는 뭔가 기득권과 독점, 그리고 부패의 고리가 짙게 들여져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법부 관련된 문제 요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러진 화살이라고 요새 최근에 개봉을 해가지고 굉장히 스테디셀러처럼 쭉 계속 이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셨죠? 네. 예,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구정 연휴를 맞아서 귀국한 날 새벽 한 1시인데 네. 연락이 왔어요. 오늘 밤에 네. 영화를 보자고. 그래서 무슨 영화냐 그랬더니 부러진 화살이래요. 그래서 저 오늘 새벽에 도착했는데 그랬더니 네. 그래도 밤에 나오라고. 그래서 그날 밤 예. 가서 봤는데 정말 눈물 나오더라고요.
이 안성기 씨가 연기를 잘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김명호 교수나 그 가족들의 슬픔이나 분노가 다 절절히 이렇게 전해져 오고요. 네. 또 그 뭐 많은 비리들 네. 이런 것을 덮으려고 애쓰는 기득권자들과 그리고 이 검찰이나 일부 사법 기관의 판사들의 처량한 모습이 네. 정말 리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온 국민이 한 번쯤 보면서 네. 간접 체험을 통해서 예. 왜 노 대통령이 이토록 사법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검찰개혁을 하려다 희생당했는가. 예. 그 당시 검찰과의 대화 그거 보셨잖아요. 예. 온 국민이 그때는 그 실감 못했을 거예요. 근데 노 대통령이 검찰이 갑자기 뭐 돌아가고 난 다음에야 네. 비로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살하는 걸 보면서 비로소 이 검찰이라는 데가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옳은 일도 할 수 있지만 아주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네.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지금 대표님도 비슷한 경험들 하셨죠? 저도 그 뭐 노 대통령 돌아가시자마자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재개가 뭐 아무튼 됐어요. 예.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 언론에 막 퍼뜨렸던 네. 검찰 주장이 거짓말이 되다가 보니까 예. 공소장을 또 변경을 했어요. 네. 박 뭔가 하는 석공판사라는 분인데 네. 그 박모 판사. 네, 그 양반이 네. 재판을 재개하자고 그러더니 검찰 보러 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겠느냐. 네. 그랬더니 그동안 1년여를 엉뚱한 허위사실만 유포하던 검찰이 그 무슨 이자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으니 그거를 포함하겠다고 네. 해서 그것을 억지로 유죄로 만들어서 네. 그거를 당이 잘못했다. 또 당대표도 관련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네. 그러고선 대법원에 올렸더니 또 신영철인가 하는 대법관이 예. 마침 노 대통령 돌아가자마자 이 사표가 반려돼서 대법관이 됐는데 그 양반이 다른 대법관하고 막 싸우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유죄로 몰아갔던 분이거든요. 네. 참, 이런 이상한 검찰도 있고 네. 이상한 판사가 있는 한은 네. 이 사람들의 정계 진출은 최소한 그 직에서 나왔을 때 한 10년은 못 나오게 해야만 되지 않는가. 검찰이나 뭐 법원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좀 그렇죠. 이제 정치권에 나오면 안 된다. 경제검찰이라고 하는 공정거래실이라든가 주요 금융부처라든가 이런 데 있던 분들이 금융기관이나 재벌에 못 가게 돼 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예. 이 정치 검찰들이나 정치 판사들이 뭐 로펌을 통해서 정치를 가든 곧장 정치를 가든 그렇게 못해야 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요즘에 그 무슨 디도스 사건이 돈봉투 사건에 뭐 여러 가지 연루돼 있는 걸로 보이는 박기태 전 당대표나 예. 또 뭐 다른 최근에 무슨 두 한나라당 대표들을 보면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이 한나라당은 검찰 없으면 안 되는지 아니 이렇게 당대표들이 그냥 줄줄이 다 검찰 출신인데 북한이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데 의존하는 거와 네. 한나라당이 검찰에 의존하는 거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을 다 바로잡아야 되고 맞습니다. 이 검찰이 국민들 위에 올라서거나 정치 위에 올라서질 못하게 해야 되고 물론 정치인들도 네. 또 그런 나쁜데 관련되지 않아야 되겠고 네. 아무튼 우리는 계획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그 트위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MB 정권 1호 사법정치 살인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권 사면 위한 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그 무슨 고등법원에서 갑자기 재판을 재개하면서 공소장 변경하고 그럴 때 예. 석공판사가 그럴 때 야당 중에 네 당이 당 대표들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경고를 하고 사법살인 중단하라고 그랬는데도 결국은 그게 그냥 한나라당의 뭐 몇 사람들이 밀고 국회의원들도 아마 밀고 그래서 그랬는지 강행되고 말았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법부의 외압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법부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는 독립기관인데도 그 안에서도 끝까지 싸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그러시죠. 예, 신영철인가 하는 분하고 끝까지 싸우신 분들이 4분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참 끝까지 이건 나중에 숫자로 하니까 나중에 이게 무슨 100대 0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거니까 네. 숫자로 밀어붙인 거죠. 네. 우리나라 수권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검찰의 힘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니까 국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정당에 대해서 참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복권 계획 자꾸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복권은 뭐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검찰과 경찰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1심, 2심, 3심 다 승소를 거치고 손해배상을 또 3심까지 가서 국가배상을 이제 창조한국당과 저희가 받았어요. 국가에서 결국은 잘못한 것이 인정된 검찰이 거죠. 장난한 부분이라든가 또 검찰이 잘못한 부분 그래놓고는 언론에다가 마치 창조한국당이 잘못한 것처럼 그리고 은평에 출마했던 제가 무슨 마치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거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던 그 언론 재판 내지는 그렇죠. 여론몰이를 한 거죠.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서 했던 그런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아서 저희가 끝까지 재판을 해서 이번에 이제 국가배상을 작년 11월인가 받았어요. 한 3개월 됐죠. 이제 이 아까 고등법원에서 공소장을 갑자기 변경을 하고 뭐 이자 재판을 하고 이런 거 국민들은 지금 몰라요. 뭘로 재판받았는지도 국민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언론이 워낙 이런 걸 안전하고 일부러 이렇게 담합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잡는 게 중요하지. 안철수처럼 좋은 사람이나 박원순 같이 좋은 사람이 나와 있는데 나쁜 사람들한테 복권을 허용하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밝혀내야 되고 검찰의 상당 부분은 밝혀냈고 이제 법원에 이 고등법원에서 잘못한 부분도 이미 기록은 나와 있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이 기소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거를 기소하니까 그 판사가 그렇게 기소하면 기소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하라. 1심 때 코칭도 했다면서요. 검찰이 주장하는 거가 무슨 시국사범 다루듯이 증거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나쁜 소리를 드러났으니 증거를 대라. 이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2심 재판관인 석공판사가 재판관이나 변호사가 그것을 문제시 삼은 적이 없다. 검찰의 주장에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이제 한 장본인이죠. 공판조소 중심주의에만 공판조소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1심에서 그렇게 검찰이 장난한 거에 대해서 변호사와 재판장이 지적을 한 내용이 공판조소에 없다. 따라서 자기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억지 주장도 그때 나온 거죠. 2심 재판관이 그러한 주장을 했다. 그렇죠. 1심에서 검찰이 잘못한 것을 1심 재판관과 1심 변호사들이 다 지적했는데 그 지적한 사실이 공판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2심 재판관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또 허용을 해버린 거죠. 완전히 그건 누군가의 부탁이라지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관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의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외압이나 뭐 청탁 뭐 이런 게 있을까. 예를 들면 노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이럴 때도 뭐 1로 공격하다 안 되면 2로 공격해보고 2로 안 되면 또 3으로 하면서 자꾸 공소 내용을 바꿔나가는 이런 거는 정말 빨리 중단하고 그런 것을 유도한 재판관들도 반성해야죠. 완전히 법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것을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이것들을 몰아가는. 그야 뭐 제가 은평에서 이재 의원을 저도 예상 못했듯이 이기고 또 대호나 선봉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그렇게 압도적인 차로 이기니까 많이 놀랐겠죠. 그리고 자기네 국가 운영에 어려웠겠죠. 또 노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정치 탄압으로
보이면 안 되겠으니까 새로운 제목이라도 어떻게 씌워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이 네. 감행된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원직을 막 거의 강탈하다시피 뺏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그거는 우리 그 당시 사당 예. 야당 사당 대표들이 아주 국민들한테 이런 진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것도 묵살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몇 사람 있습니다. 네. 그 국민분들이 이거를 알아야 되는. 네. 이게 언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다루질 않으니까 이게 참 언론을 문제죠. 다시 살리는 국민적 노력이 있어요. SNS 쪽은 되게 많이 아는데 네. 재래식 언론 방송 쪽에서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언론 쪽에서도 사실은 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는 계속 지금 노조 파업이 되고 있고, 국민일보도 그렇게 되고 있고, 부산일보는 한때는 윤정기 가동이 중단될 정도의 사태까지 있었는데, 이게 결국 현 정부 들어서 이 언론 자유도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좀 그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예. 여러 가지 중에 하나죠. 자살률이 늘어나는 거. 자살률이 늘어나는 그다음에 부패가 심해지는 거. 네. 그리고 언론 자유가 점점 약화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전 세계가 다 공인하는 일이죠. 네. 예,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 좀 한국 사회가 좀 자유로운 정말 알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회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려면 국민들께서 정말 언론의 중요성을 100번 강조하셔도 부족하고요. 네. 또 지도층 선출의 중요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과 리더가 둘 다 바로 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과 리더가 바로 가야 된다. 네, 그런 말씀까지 했는데, 다시 이제 조금, 거의 이제 벌써 한 45분이 지났네요. 그렇습니까? 네, 금방 갑니다, 시간이. 네. 저희가 이제 경제 얘기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대선에 나오셨던 이유도 이제 경제 문제. 그러니까 사실 92년도에 빌 클린턴 그때 당시 민주당 후보가 나왔을 때도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해서 그런 이슈로 사실은 상당히 부시 행정부 부시와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는 패러다임이 정치 민주화에서 경제 민주화로 넘어왔고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어떤 지식근로 사회로서의 전환, 독일식 개혁,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방송에서. 그런 말씀 조금 더 해주시죠. 빌 클린턴이 이제 92년에 이제 대통령 출마해서 당선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게 아주 눈에 띄었죠. 그래서 그 사람 해고록에도 자기가 어떻게 국민과 약속한 2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가 이런 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보다 한 단계 더 갔던 분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연방 총리예요. 이분은 일자리 늘리겠다는 의지만 갖고는 안 된다. 그러나 또 재래식 방법으로는 더더구나 안 된다. 제일 먼저 정부를 재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조직과 정부의 활동과 정부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그리고 교육 중심으로 재편할 때만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생길 것이다. 이 얘기를 2006년 1월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6년째 아주 성공적인 연방 총리를 해내고 있고 오늘날 EU 국가 28개의 국가가 흔들리는데 독일이 버텨주고 있잖아요. 겨우 이제 우리도 일자리를 강조하고 일자리를 중요하는 거는 거짓말로도 찬동할 수 있고 여러 당들이 자기네 주장으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앙겔라 메르켈처럼 우리나라 경우라면 350조나 되는 이 예산 이것을 쓰는 정부의 조직과 활동과 예산 모두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그리고 교육 중심으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대선에 나가고 정치에 나가고 국가 경영자가 돼야지
말만 번지르르게 하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과거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다 보내놓으면 결과는 똑같아지는 거죠. 실패를 그냥 반복할 뿐이죠. 지금 뭐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온갖 그 정책들이 막 나가는데 그분들 보러 지난 4년 동안에 못한 걸 어떻게 앞으로 하겠느냐고 물어보면 답은 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요새 그 이름 바꾼 새누리당 뭐 이런 경우는 이 당의 정체성이 뭔지가 의심될 정도로 정책이 뭐 이게 보수 정당의 정책인지 진보 정당의 정책인지 알 수 없는 막 정책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구호는 뭐 그렇게 또 좀 진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수행 능력이 진보됐느냐를 보기 전에는 네.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왜 사람이 이제 속는데도 지쳤거든요. 지금 양극화가 심해져서 네. 일반 서민이나 중소기업이나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할 거 없이 네. 지금 너무 지쳐 있거든요. 네. 이분들한테 달콤한 이야기보다는 지도층의 헌신, 네. 지도층의 과거 단절, 예. 지도층의 과감한 사퇴, 네.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기회부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지. 네. 자기네들의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라고밖에 국민들은 판단을 안 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앙겔라 메르켈의 개혁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 구조를 바꿈으로써 경제를 튼튼하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과도 높이고 네. 고용률이 무려 6%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정부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네. 그리고 정부의 활동을 부패한 거라든가 무능한 거라든가 반복적인 거나 과거지향적인 건 다 버리고 일자리 창출과 교육 중심으로 바꾸다 보니까 기업이 잘 돼서 수출도 잘 되고 무역 흑자도 막 몇천억 불로 나고 그러고 일자리도 6%포인트 이상 늘어나고 그러면서 유럽의 희망이 된 것이죠. 네. 질문 하나가 또 올라왔는데요. 네. 문 대표님의 치열한 투쟁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투쟁 방법. 무슨 투사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기 있게 막 대선도 나오시고 막 그때 뭐 이렇게. 저하고 안철수하고 반반씩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철수 원장과 대표님이 팀워크를 정부 통령 체제로 해서 나가시는 건 아니 뭐 그 양반 주변에 워낙 좋은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 주변에 아주 좋은 분들이 많고 또 그 양반도 신중해서 그렇지 누구보다도 시대적 사명이라든가 사회적 책임, 공인의식 이런 게 아주 투철하신 분이니까 잘할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용기를 내서 한번 좀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식 근로자, 그러니까 노동 시장의 어떤 그 구조 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 경제적인 파이를 키울 수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한 1,700만 명 정도가 연간 2,300시간 일하거든요. 이거를 연간 2,300 내지 400시간 일하는 걸 1,800시간으로 줄여야만 되거든요. 그게 국제 상한선이에요. 1,800시간. 시간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2,300 이상이 1,800 이하로 주니까 500시간 이상이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한 3,400만 개가 그냥 늘어요. 국제 기준만 지키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1년 한 2, 3개월 전에 합의까지도 했는데 국제적 압력에 의해서 합의는 했는데 실시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춰만 놓은 거예요. 이런 국민을 속이거나 세계를 속이는 합의를 그냥 2013년부터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 3년 안에 3,40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변화 관리, 일부 특권이 갑자기 주는 분들을 위한 대책들, 그리고 갑자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는 분들을 위한 대책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다음에 교육 제도를 집어넣으면 또다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럼 당장 내년부터 가능하다 말씀 아니십니까?
리더만 바뀌면 가능하죠. 리더만 바뀌면.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솔루션이 있었는데 예. 안 한 거다. 근데 이제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 저는 못했다고는 뭐 그 정도 뭐 4대 강도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이 그 정도 힘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4대강 추진하는 동력이면 얼마든지. 뭐든지 다 할 수도 있었죠. 예. 그런데 다만 그 양반들은 외형을 숭상하는 미신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니까 분야가 저로 달랐다 뿐인 거죠. 네. 근데 이제 변화 관리 능력마저도 없거든요. 관심이 미신 같은 외형 숭상에 가 있는 거죠. 재벌 숭상, 외형 숭상, 네. 크기 숭상에 가 있는 그 미신도 문제지만 네. 두 번째는 변화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특권을 많이 하던 사람들한테 소득을 별로 안 줄이면서 예. 교육제도로 넘어가게 하는가. 네. 그래서 기존의 과로를 돈 때문에라도 계속 하던 근로자들도 충격이 안 가게 하면서 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돌아오게 하고 네. 직업이 없는 사람이 직업을 갖게 하는 이 변화 관리 능력이 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기업에서도 해본 적이 없고 사회에서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경험 없는 사람으로 변화를 허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로 구호로 뭐 경제 성장을 시키겠다 뭐 그런 말은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실상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거죠. 그거는 뭐 여당이나 제1야당이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고요. 경제인들을 많이 예. 불러 모아야 됩니다. 수백 개 거대 기업에서 이 경험이 있는데 예. 이걸 정치인들이 경험이 없고 행정가들이 경험이 없다고 네. 깔고 뭉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FTA 관련된 부분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FTA를 안 하면 마치 나라가 성장을 못하고 막 그럴 것 같다고 막 지금 밀어붙이는 쪽에서는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하고 수출 잘하고 있고요. 예. 수입도 잘하고 있고 유럽하고도 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는데 FTA를 하면 예. 좀 더 추가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네. 그 추가적인 의미가 중소기업들이나 서민을 불쌍하게 하고 예. 이미 수출 많이 하는 이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의 부품을 모아서 파는 대기업들한테 이득이 더 돌아가는 체제로만 남아있다든가 네. 한미 간의 불편한 관계를 나중에 초래할 수도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면 네.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건데 이걸 서로 지금 극단적으로 고칠 거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 쉬울 텐데 네. 마치 고칠 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간다라든가 뭐 FTA는 전혀 불필요하다라고 간다든가 네. 이건 둘 다 옳은 일은 아니겠죠. 네. FTA는 이미 여러 나라하고 했고 여러 지역하고 했고 그래서 지금 한미 FTA가 지금 큰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하고 정치적으로 네. 한쪽을 반미주의자로 몰아가려고 그런다라든가 네. 또 한쪽은 또 무슨 다른 쪽으로 네.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거가 문제지. 네. 원래 FTA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네. 좀 더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라고 한 건데 약자들에 대한 희생이 거기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뭐 그 희생을 보완하기 위한 보정 계획이 국가나 사회에 예. 합의가 안 돼 있으면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추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그건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 네.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솔루션은 있습니다. 솔루션이 있는데 솔루션은 다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이제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는데요. 젊은이들한테 격려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린다. 뭐 이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젊은이들 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절대 이미 실패한, 무능한, 부패한 기득권 플랫폼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새 플랫폼을 만드셔야 새로운 세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처럼 과거로부터 자유스러운 분들, 그리고 어느 세대보다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SNS를 이용해서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맡아야 될 때입니다. 어르신들께만 다 지우시지 말고 이제 나눠서 맡으시죠. 그리고 정부 예산 매년 350조 중에서 20%만 우리가 절약을 해도 오른쪽에 쓰게 해도
여러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들 나이 든 사람들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들만 믿습니다. 네. 아, 정말, 예, 감동적입니다. 예.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도,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생방송 진행하시는. 저는 뭐 경제 얘기라면 아무 때나라도 나오겠고요. 네. 또 뭐 세계경제 포럼의 얘기라든가 중국의 이야기라든가 네. 이런 얘기라면 뭐 아무 때나 나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한번 이 자리에서 또 배웠으면 좋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마 일자리, 또 진짜 경제, 이런 얘기 관심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또 그런 얘기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고 했는데, 질문 올려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계속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